네, 2018학년도 기출문제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 이전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스키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이 바뀌면 해당 강론 주제를 지도하는 방법이나 수준 또한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진행해 봐야 하고요. 참고로 이 단원과 관련된 2015 개정 강론 단원을 소개해 드리면 물질 영역의 5학년 1학기 4단원 용해와 용액 단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09 개정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가는 김교사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작성한 실험 계획의 주요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나는 이 수업 후 김교사와 예비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 지문가에서 탐구활동 주제를 확인해 보면 물질을 물에 많이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본다면 용해되는 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실험활동이고요. 자, 이러한 탐구 주제에 대해서 네 모둠이 있습니다. A 모둠, B 모둠, C 모둠, D 모둠인데요. 자, 이 네 개의 모둠이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확인해 보면 물의 양, 알갱이의 크기, 물의 온도, 젖는 빠르기로 각각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용해되는 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A 모둠은 물의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B 모둠은 알갱이 크기일 것이다. C 모둠은 물의 온도일 것이다. D 모둠은 젖는 빠르기일 것이다. 이 각각이 용해되는 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일 것이다 라는 실험 설계를 한 거죠. 자, 참고로 이때 당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강론 단원을 소개해 드리면요. 바로 2015 개정이랑 단원명이 동일하죠. 5학년 1학기 4단원 용해와 용액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 핵심 키워드를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 키워드는 바로 용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용질, 용매, 용액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된 활동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용해되는 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빠르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해의 빠르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알아보는 그러한 탐구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용액의 진하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는 실험 활동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A4번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A4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험 장면은 이와 같이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용해되는 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용해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알아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그중에 첫 번째는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에 녹는 양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의 온도에 따라서 용질에 녹는 양이 다르다. 이 두 가지였는데 하지만 2009 개정 때는 2015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매의 양에 따른 용질이 녹는 양까지도 알아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요. 백반이 녹는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물의 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백반이 많이 녹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알갱이의 크기와 젖는 빠르기는 뭐예요? 뭘까요? 무슨 요인일까요? 바로 이 중에서 빠르기와 관련된 거죠. 물질이 녹는 빠르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알갱이의 크기와 젖는 빠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충 설명을 참고로 해서 지문 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교사의 말인데요. 모둠별로 작성한 실험 계획을 보니까 두 모둠은 다르게 해야 할 조건으로 백반이 녹는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을 설정했네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모둠 무슨 모둠이었죠? B 모둠과 D 모둠이었죠. 알갱이의 크기와 젖는 빠르기는 녹는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죠. 용의 속도, 빠르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죠.
자, 예비교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교사가 이어서 대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실생활 경험에서는 그 두 모둠이 설정한 다르게 할 조건도 물질이 녹는 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생활에서는 포화 용액이 될 때까지 물질을 녹이지는 않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직접적인 문제풀이와 관련은 없지만 제가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용해되는 양, 용해도 곡선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로, 세로 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요.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할까요?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용질이 녹는 양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용질이 녹는 양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녹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녹지 않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이상 녹지 않는 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와 같이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는 물질을 녹이지는 않는다라는 김 교사의 말이었고요. 자, 만약에 알갱이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또는 젓는 빠르기를 빠르게 한다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고 하면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린 것보다 이렇게 빨리 녹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녹는 양은 동일해지겠죠. 자, 비교해보면 이것은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그렸던 것보다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그 시간이 빨라집니다. 자,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포화 용액이 되는 것까지는 녹이지 않는다. 이 이전까지의 구간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한다라는 김 교사의 말이죠. 따라서 그 이전까지의 구간을 본다면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나타내 볼까요? 그 이전의 구간에 예를 들어 이런 파란색 선이 있다라고 해요.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보다 나중에 그렸던, 그러니까 알갱이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또는 빠르기를 빠르게 저었을 때가 마치 많이 녹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학생의 생각을 김 교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보충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알갱이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또는 젓는 빠르기를 빠르게 한 것이 물질을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니죠.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결국에는 녹는 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빠르기에 영향을 준 거죠. 자, 이와 관련된 반가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자,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두 모둠을 찾아 각각 그 이름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가에 해당 모둠의 예상과 관련해서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A, B, C, D 네 모둠 중에서 백반이 녹는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을 설정한 모둠은 B 모둠과 D 모둠이고요. 자, 이 중에서 B 모둠은 백반 알갱이의 크기가 작을수록 백반이 더 많이 녹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과는 달리 백반 알갱이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빠르게 녹는 것은 맞지만 더 많이 녹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B 모둠이 녹는 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을 설정한 거죠. 따라서 그 예상과 판단 이유를 이렇게 관련지어서 정답안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 모둠도 마찬가지로 이 D 모둠은 젓는 빠르기가 빠를수록 더 많이 녹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젓는 빠르기가 빠를수록 더 빠르게 녹는 것은 맞지만 더 많이 녹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각의 판단 이유를 정답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2009 개정 지도서 강론 쪽에서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용해도와 물질이 녹는 빠르기를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내용을 단원 지도상 유의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근거는 지도서 강론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지문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교사의 말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차 시에서는 왜 백반을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차 시에서 사용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친숙한 소금을 사용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김 교사가 대답을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반은 학생들에게 소금처럼 친숙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2차 시에서는 소금보다 백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땡땡땡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반가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가에 다르게 해야 할 조건 중 한 개와 관련지어서 백반과 소금을 비교해서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지문 가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4가지였죠. 물의 양, 알갱이의 크기, 물의 온도, 젓는 빠르기, 이렇게 모둠이 각각 4가지 변인을 설정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하나와 관련지어서 백반과 소금을 비교해서 설명하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백반과 소금이라는 기본적인 키워드를 설정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실험은 용해도와 관련된 실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에 용해도를 추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4가지 변인 중에서 소금과 백반의 용해도를 비교하는 데 쓰일 만한 변인 하나를 골라야 할 것 같은데요. 뭘까요? 4가지 중에서? 네,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백반이나 소금이나 어느 용질이나 물의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이 녹습니다. 하지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더 많이 녹는지는 용질의 종류마다 다르겠죠. 따라서 정답 안에 키워드에 일단 온도를 추가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실험 활동에는 그 온도 변화에 따라 용해도 변화가 큰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것이 좋을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큰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실험 결과가 눈에 잘 띄면 더 좋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2009 개정 강론 내용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서는 백반이 좋다라고 했죠. 백반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백반이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더 크겠구나라는 이러한 문제풀이 센스를 발휘해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키워드에 살을 붙여서 정답안을 확인해 보면 백반은 온도에 따라 용해도 변화가 크지만 소금은 온도가 변해도 용해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답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근거는 2009 개정 지도서 강론의 같은 단원의 5, 6차시의 지도상 유의점을 보시면 백반과 소금의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참고 자료에서도 이렇게 용해도 곡선 그래프와 함께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근거는 지도서 강론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지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교사의 말인데요. 실험 재료를 선택할 때 교사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군요. 그런데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모둠에서는 실험 결과를 나온 대로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바꿔 쓰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밑줄 친 디귿 내용이 김 교사의 말을 보면 과학적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 과학적 태도와 관련된 평가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학적 태도에 대한 3가지 하위 요소를 제시해 놓고 나서 리을의 빈칸을 뚫어놓고 그에 대한 평가 관점을 오른쪽에 나란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방가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디귿 상황을 고려해서 리을에 들어갈 과학적 태도 영역의 하위 요소를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방금 전에 확인해 본 이 디귿 상황은 학생들이 그 실험 결과를 나온 그대로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바꿔 쓴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평가 관점을 읽어보면 평가 요소는 빈칸인데요. 자, 그에 대한 평가 관점은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나온 대로 쓰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네, 이와 같이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간단한 수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훨씬 자세하게 11가지 종류의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정확한 표현은 과학에 관련된 태도라는 제목으로 11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표의 3번째 칸에 나와 있는 하위 요소 중에서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있는 그대로 쓰는 것과 관련된 평가 요소 뭘까요? 네, 정답은 정직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본이론 강의에서는 이 정직성을 거짓성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이 얻은 자료를 거짓되게 수정하거나 또는 거짓되게 조작하지 말고 진실되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기록하고 보고한다라는 것이 정직성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정직성이 되겠습니다. 출제 근거는 지도서 총론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과학과 기출문제 중에서 지도서 총론 쪽에서 과학적 태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5 개정 과학과 지도서 총론 공부할 때 이 정직성을 포함한 11가지의 과학적 태도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내용 파악을 해야 하겠죠. 자, 이렇게 A4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A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요. 다음은 교육 실습 기간 중에 있었던 수업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이고요. 예비교사들이 과연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교사 A인데요.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생활 속 현상들을 알아보는 수업을 참관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시냇가로 체험학습을 갔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무 막대기를 물속에 비스듬히 넣었더니 물속에 잠긴 부분이 꺾여 보였다. 분명 다슬기가 보이는 곳으로 손을 뻗었는데 손이 다른 곳에 닿았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러고는 학생들이 이야기한 실제 경험과 수업의 주제를 연결하여 진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밑줄 친 보기 기억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들은 공통적으로 빛의 굴절에 대한 예시이죠.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예비교사 B의 말을 보시면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으니 학생들이 흥미로워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예비교사 A가 말을 하는데요. 네, 맞아요. 무엇보다 담임선생님께서 제시하신 현상이 인상 깊었어요. 불투명한 빈 컵에 동전을 넣고 눈 위치를 그림과 같이 맞추면 컵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컵에 이 땡땡을 하니까 컵 바닥에 있던 동전이 눈에 보였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좀 더 잘 보이도록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빛은 직진한다라는 기본적인 빛의 성질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란색 직선이 빛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빛의 성질에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일단 빛의 성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빛의 직진, 빛의 반사, 빛의 굴절, 이 3가지인데요. 자, 이 중에서 빛의 직진과 반사는 2015 개정 운동과 에너지 영역의 4학년 2학기 3단원 그림자와 거울 단원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빛의 굴절은 6학년 1학기 5단원 빛과 렌즈 단원에서 다룹니다. 물론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때 당시 2009 개정 교육과정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2009 개정보다 2015 개정이 훨씬 내용 적정화를 통해서 쉬운 수준으로 다룬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어서 좀 더 해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3가지 조건이 여기 그림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그 3가지 조건 뭐죠? 네, 일단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하죠. 첫 번째 조건은 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으로 뭘 볼 것인가? 네, 물체가 있어야 되겠죠. 물체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에 노란색 직선으로 표시된 빛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전이라는 물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부터 오는 빛이 동전에 닿게 되고 이 동전에 반사되어서 쭉 직진을 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동전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림 상황에서는 우리가 동전을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빛이 어디에선가 이와 같이 꺾여서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동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빛이 꺾이는 현상이 바로 빛의 굴절인 거죠. 자, 이렇게 빛이 꺾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렌즈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물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투명한 물질에서도 빛의 굴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중에서 빈칸에 들어올 알맞은 말은 우리가 과학과에서 빛의 굴절 수업을 할 때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실험 활동인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물을 채우면 굴절이 일어납니다. 자, 이 빛의 굴절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정의했냐고 하면요. 빛의 굴절이란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을 지나갈 때 물질의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로 정의했고요. 이러한 내용은 2015 개정과도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즉, 물에서 공기로 나아갈 때 이 경계면에서 이와 같이 빛이 꺾여서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동전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기초 설명을 했으면 문제는 쉽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 방금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빛의 성질에 근거해서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바로 이 컵에 물을 채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 처리가 되고요. 이 내용은 사실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근거는 수능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동그라미 2번을 이어서 보시면 보이지 않던 동전이 보이는 까닭을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관찰자의 눈에 이르기까지의 빛의 진행 경로와 그리고 빛이 꺾이는 방향을 포함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그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전이라는 물체와 그리고 빛과 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빈 컵에서 직진하는 빛으로는 동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물에서 공기로 진할 때 굴절이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키워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눈에 빛이 들어와서 동전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은 키워드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살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즉,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물속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굴절해서 우리 눈으로 꺾여 들어오기 때문에 동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근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4학년 2학기 3단원과 그리고 2009 개정의 6학년 1학기 3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교과서 장면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와 같이 물속에서 나무 막대기가 꺾여 보이는 장면이나 또는 다슬기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장면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물에서 공기로 나아갈 때 빛이 꺾이는 그림 장면도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물 밖에서 볼 때 물속의 바위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깊은 곳에 바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물속에 있는 다슬기를 잡기 위해서는 더 깊숙이 손을 뻗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괄호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반괄호 2번. 밑줄 친 디귿에서 비읍 보기 중에 바르지 않은 것을 두 가지 찾아 각각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전형적인 강론 유형의 문제이고요. 자, 이러한 유형과 이러한 형식을 빌리게 되면 한 문제와 하나의 지문 안에서 과학과의 여러 개 영역과 여러 개 단원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보기를 보시면 보기 디귿과 리을은 운동과 에너지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을, 미음, 비읍은 지구와 우주 영역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합해서 지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틀리고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귿인데요. 읽어보면 물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손을 뻗으면 다슬기에 손이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이 교과서 장면에서처럼 더 깊숙이 손을 뻗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리을로 넘어와 보면요. 자, 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열은 열이 많은 곳으로부터 열이 적은 곳으로 항상 이동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의 이동인데 올바른 내용인가요? 네, 올바른 내용이 아니죠. 열은 열이 많은 곳에서 열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죠. 따라서 리을은 틀린 내용이고요. 어떻게 고쳐 쓰느냐? 열은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 온도가 낮은 부분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고쳐 쓰시면 되고, 이와 관련된 2015 개정 강론 단원을 소개해드리면 5학년 1학기 2단원 온도와 열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개념학습 모형을 적용해서 전도라는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자, 다음으로 보기 미음을 보시면요. 북반구에서 바람은 저기압 중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불어 들어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015 개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기압, 저기압의 중심에서 각각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 불어 들어가는지 불어 나오는지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전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예전 교육과정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다뤄졌구나라는 것을 그냥 참고 삼아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만 그냥 복습으로 이해하세요.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공기는
무게를 가지죠. 일정한 부피 안에서 이 공기의 양이 많을수록 무거운 건데요. 자, 이러한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합니다. 이 기압 중에서도 공기의 양이 주위보다 많아서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했죠. 그리고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2009 개정이나 2015 개정이나 동일해요. 지금부터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그 다른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기압, 저기압에 대한 그림인데요. 자, 먼저 고기압을 보시면 이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층부를 보시면 주변에서 바람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층부의 바람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하강기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려온 바람은 다시 기압차에 의해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자, 이때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면 이 바람은 갈 곳이 없으니까 기압이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기압이 낮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요.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기는 다시 고기압의 상층부를 메우게 되면서 이와 같은 순환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흐린 날씨를 보이고요. 반면에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찬 공기 때문에 차갑겠지만 하지만 점차 햇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맑은 날씨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저기압의 중심과 고기압의 중심인데요. 자, 저기압의 중심을 보시면 이와 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고기압의 중심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라는 이 내용까지 2009 개정 교사용 지도서에서 다루었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 미음 내용은 일단 틀린 내용이고요. 어떻게 고쳐 쓰느냐? 바로 저기압의 중심에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불어 들어간다. 이와 같이 고쳐 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 비읍도 확인해 보면요. 건습구 습도계에서 건구 온도계 온도가 일정할 때 습구 온도계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낮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맞는 내용일까요? 네, 실제로 건습구 습도계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습구 습도계가 있고요. 자, 왼쪽에는 건구 온도계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습구 온도계이죠. 자,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습구 온도계 온도가 낮다라는 말은요. 이 헝겊을 타고 올라온 물이 증발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물이 증발하면 주변의 온도를 빼앗게 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 습구 온도계의 온도가 낮다라는 말은 증발이 잘 된다라는 뜻이고 증발이 잘 된다라는 것은 습도가 낮다라는 것이니까 이 비읍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와 관련된 2015 개정 강론 단원을 소개해드리면 네, 5학년 2학기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지구와 우주 영역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근거는 지도서 강론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반과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데요. 시옷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지문을 다 읽어볼 필요가 없이 그냥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현만 읽어보면 금방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크게 둘로 나눈 탐구과정 중 관찰 분류와 같은 이 땡땡에 주안점을 둔다라는 내용인데요. 너무 쉽죠? 이 내용은 2009 개정이나 2015 개정이나 다름은 없는데요. 참고로 그 과학과에서 학생들이 탐구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나 요소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process skills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탐구 과정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탐구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탐구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탐구 요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러한 process skills는 크게 기초 탐구 기능과 통합 탐구 기능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예시는 이와 같은데요. 자, 이 방과로 3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찰과 분류가 해당하는 기초 탐구 기능을 묻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초 탐구 과정 기능 또는 기초 탐구 기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제 근거는 지도서 총론이 되겠죠. 자, 이렇게 2018학년도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출제 근거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과학과 문제는
지도서 총론 쪽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과학적 태도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탐구 기능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탐구 기능과 관련해서는 사실 A4번 문제에서도 탐구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해도와 관련된 실험을 할 때 탐구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변인 통제였습니다. 이 변인 통제라는 통합 탐구 기능이 간접적으로 다루어진 셈이고요. 그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독립 변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측정해야 할 것은 종속 변인에 해당하겠죠. 자, 따라서 실전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이 탐구 기능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더라도 이 탐구 기능이라고 하는 소재는 과학과 실전 문제에서 늘 다루어질 수 있다. 다루어지면서 강론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도서 강론 쪽을 보시면 학생 수준의 정리 내용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학과 강론 공부를 할 때 기본은 이 학생 수준의 정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이 기본만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강론 문제가 아주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본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각 차시별로 제공되고 있는 교사 수준의 지도상 유의점이나 또는 참고 자료 등도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과 강론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 수준의 정리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